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현 변호사입니다. 송도 아들 살해 사건,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로 정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했다는 것이 첫 번째 정말 충격적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총기를 사용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집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것이고요. 자기가 살던 집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살해 동기입니다. 보통 살인사건은 살해 동기가 있기 마련인데요. 이 사건은 아직도 살해 동기가 미궁입니다. 지금 피의자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주던 300만 원의 생활비를 끊었기 때문에, 생활비를 안 줬기 때문에 작년부터, 그래서 사건을 저질렀다고 말하는데, 오히려 말이죠, 이 아들과 그리고 전처가 충분히 생활 지원을 해줬다는 점에서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핑계를 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상한 것은 그날 생일 잔치를 벌였는데 같이 동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그야말로 케이크도 먹고 아주 화기애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편의점을 간다면서 나갔는데 약 40분간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아들이 왜 아버지 안 들어오시냐고 전화까지 했다는 겁니다. 약 40분간 말이죠. 근데 이 피의자는 자신의 차에 가서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저지를지 여부를 망설였다는 것이죠. 그러더니 총을 들고 결국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현관문을 열어주자 그대로 총을 쏴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거는 계획범죄라고 봐야 되는데, 총기 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련 물품을 산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이 살해 동기는 아직도 미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00만 원을 안 준다고 살해를 했다? 그것도 지금 피해자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아버지 생일날 이렇게 모셔가지고 생일 잔치를 열 수 있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라면 그렇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소위 네 가지 없이 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는 말이죠, 뭔가 숨겨진 살해 동기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것이 이 사람의 열등감, 그러니까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열등감, 그리고 소외 의식. 아들은 말이죠, 어머니와 소위 자기가 보기에는 짝짝꿍이 되어서 기업을 키워나가고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전처도 잘 나가고 있는 데 비해서 자신만 뭔가 소외되었다는 이 소외감, 그리고 뭔가 열등감,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알 수 없는 분노, 이런 것들이 모두 지금 어우러져서 누군가에게 엄청난 그런 슬픔, 고통을 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아들을 죽였다. 그래도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느냐? 그거는 전처겠죠. 그런 어떤 얘기가 프로파일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충분히 설득력 있는 그런 하나의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도 이 살인사건과 관련해 가지고서 총구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준비할 동안에 도대체가 그런 낌새를 전혀 찾지 못했는지, 그러니까 아들이 전혀 이 아버지의 어떤 그런 이상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전처도 이 아들의 과 마찬가지로 이 전 남편이죠. 전 남편의 이상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본인의 생일날 자기의 아들을 죽이는 이런 사건, 참 세계적으로도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말이죠, 이거 말고도 우리가 꼭 짚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이 사제 총기 살인 사건 당시 말이죠, 경찰서의 이 경찰관들의 이 초동 조치가 너무나 잘못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지휘관은 말이죠,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것도 몰랐고 70분이 지나서야 경찰 특공대 진입 후에야 현장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이런 어떤 총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야 되는 어떤 그 조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일보가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대로 한번 좀 살펴보면 말이죠,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사건 당시 관할경찰서의 지휘관, 상황관리관이 그러죠, 이 사람이 내부 매뉴얼을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당시 지휘관은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것도 몰랐고 70분이 지난 후에야 경찰 특공대가 진입하고 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 송도의 사제 총기 사건에 대한 112 신고가 처음 접수된 건 20일 오후 31분이랍니다. 당시 총격을 받고 쓰러진 이 A씨의 아내가 방 안으로 대피하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002, 005입니다 라고 말하고 남편이 총을 맞았어요, 총을 만들어 왔어요 라고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002, 005입니다. 남편이 총을 맞았습니다. 총을 만들어 왔어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신고 접수 경찰관은 총기 범죄가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최단 시간 출동 지령인 코드 제로, 바로 매뉴얼 중 응급 상황 최고 단계를 말합니다. 코드 제로를 발령했다는 겁니다. 당시 10분 만에 순찰자 세대가 차례대로 현장에 도착했다는 거죠. 일선 경찰관들은 그때 지휘해야 할 상황관리관인 비경정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찰차 세대는 차례대로 현장에 도착했는데 이 사람들을 지휘해야 될 경정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원래 내부 매뉴얼에 따르면 말이죠, 코드 제로가 발령되면 상황관리관은 초동대응팀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서 지휘관 역할을 수행하다가 주무과장이 도착하면 지휘권을 이양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코드 제로가 발령되면 상황관리관은 초동대응팀과 함께, 신속대응팀과 함께 현장에 출동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휘를 합니다. 그러다가 주무과장이 도착하면 지휘관을 이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 규모나 상황관리 이런 등을 이유로 상황관리관이 현장에 출동하지 못할 경우 초동대응팀원 중에서 선임자가 지정이 되고 이 사람이 상황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상황관리관이 가야 되는데 경찰서가 작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럴 형편이 못 되면 초동대응팀 중에서 선임자가 상황관리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휘관이 없다 보니까 경찰의 신고 접수 70여 분이 지난 후에야 이 피의자 C씨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경찰 특공대는 오후 10시 16분쯤 현장에 도착해서 오후 10시 40분쯤 내부에 진입했으나 C씨는 이미 도주하고 없었고, 비경정은 경찰 특공대가 내부에 진입해 C씨가 현장에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10시 43분 이후 현장에 도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경정이 상황관리관으로서 빨리, 그러니까 초동대응팀과 같이 왔어야 되는데 이거 뭐 뒷북 친 거죠. 완전히 뒷북 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은 도망가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 이 아버지가 도망가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아버지가 안에 있는 줄 알고 이 안에를 못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시간을 끌은 거야. 그러니까 그러는 사이에 시간이 흘렀고, 만약에 총을 맞았을 때 바로 응급조치를 했더라면, 바로 병원에 갔더라면 살았을 가능성도 이거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이때 A씨의 집의 문은 말이죠, 그 A씨라는 건 이제 돌아가신 아들의 집의 문은 이 아버지 총격으로 파손돼서 언제든지 개방할 수 있었답니다. 문이 이미 파손돼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건데 경찰은 특공대 진입 전까지 문을 열려는 시도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아버지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나 내부 CCTV 확인도 하지 않고 그 도주 이후에야 그런 것들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지금 아버지가 그 살해범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CCTV만 봐도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문이 어차피 거기 가보면은 충분히 들어갈 수도 있었고, 아니 그래 뭐 총기 하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지금 뭐 경찰관이 몇 명인데 자기들도 경찰관도 다 총 갖고 있는데 코드 제로까지 발령이 됐는데 도대체가 상황관리관은 현장에도 안 오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또 뭐 이 C씨가 도망을 갔는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도망을 갔는지 안 갔는지 그것도 모르고 이 A씨, 그러니까 아들이 총 맞았는데 조금만 더 일찍 구조했으면 이 살릴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아니 그리고 이 총이 사제총이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위력이 좋았을 것 같지 않거든요. 물론 그건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지만 빨리만 들어가서 빨리 조치만 취했다라면 1199도 빨리 부르고, 누군가 총을 맞았다라면 112만 오는 게 아니라 동시에 119 부르고 그래가지고 지금 안으로만 들어가서 되는 거야. 얘는 도망갔기 때문에, 아버지는 도망갔기 때문에 살해범은.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서 이 아들 빨리 119 부르든 아니면 112가 거기 경찰차 있으니까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동을 했더라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비경정은 매뉴얼을 알지 못했다, 숙지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사무실에서 챙기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판단을 잘못했다. 이거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매뉴얼도 알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대로 이 대처를 못해갖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지금 못 살린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날 이제 잔치를 열었는데 며느리하고 손주하고 그리고 아들하고 있었고 며느리의 지인인 외국인 가정교사가 함께 있었답니다. 아마 이제 얘들이 가정교사가 며느리 지인인 동시에 또 애들을 좀 봐주는 사람이었는지 뭐 하여튼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그런데 참 신고는 빨리 이루어졌어요. 빨리 9시 31분에 빨리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순찰차 세대도 빨리 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이제 완전히 이게 매뉴얼대로 안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총 맞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상태가, 사실 그 사람 상태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빨리 그 며느리하고 전화해가지고서 상태가 어떠냐 확인을 하고 빨리 들어간다든지. 너무 이상합니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 아들이 정말 빨리만 조치를 했더라면, 살릴 수 있었다면 이거는 정말로 경찰의 무능이 한 사람을 구조하지 못한 거에서 엄청난 이게 사건인 거예요. 뭐 최상병 사건 갖고 난리 치는데 최상병은 이미 죽었었어요. 그런데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거 가지고 난리친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이야말로 이거는 지금 감찰팀이 이제 감찰에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 상황을 갖다가 하나 그야말로 분단위로 분석해서 이 사건에서 왜 지금 초동 대처가 잘못된 것인지 확실히 좀 짚어야 됩니다. 근데 이 짚는다는 것이요, 물론 책임을 질 사람은 져야 되겠지만 누구를 꼭 처벌하고 뭐 누구를 갖다가 또 뭐 징계하고 그런 것보다도 여기서 이걸 짚어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어떤 그런 어떤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그리고 미흡하게 대처하는 일이 없도록, 그러기 위해서 또 이걸 잘 짚어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강신업TV에 대한 응원은 222번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공유도 함께 해주시고요. 강신업TV 지금 쇼핑몰도 스토어도 가게도 여러분께서 많이 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신업TV입니다.